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은 1884년 진안군 성수면 상길리에서 부친 최순화 선생과 모친 진정만옥 여사의 7녀 중 6째 딸로 출생하셨습니다. 천성이 강직하고 활달하여 매사의 계획력과 주선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7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편모스라에 자라 가사에 조력하며 지내던 중 9세에 소대 성전을 읽고 백운도사 같은 사람을 만나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3세에 집에서 정한 혼처에 결혼하였으나 살림살이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28세에는 그만 세상을 비관하고 인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여승과 인연이 되어 이후 2년간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하셨고 30세에는 계룡산 동학사에서 지내기도 하는 가운데 전주로 내려와 보천교를 믿으며 치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종사께서는 영산에서 변산 석도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 정산종사에게 이제 내가 자력으로 어디든지 가보아라. 그러나 전주는 돌아볼 곳이 없다란 명을 내리셨고 스승의 명을 받들어 가다 보니 정산종사는 만덕산 미륵사에 이르렀고 그의 겨울을 지내고 있는 중 원기 7년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정산종사가 월명암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월명암에 찾아가 대종사님을 아련하고 사제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삼타원 대호법을 만난 후부터 대종사의 대도정법은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주를 비롯하여 서울, 진안, 남원 등지로 날로 교세가 확장되어 갔으며 대종사를 서울로 모시어 박사시와 박공명선, 성성원 일가를 입교시켜 서울에 법종자를 뿌렸으며 만덕산 인연들인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사람, 전시 일가족, 송씨 일가족, 오씨 일가족과 성수면 좌포 김씨 일가족 등을 세회상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기 10년에는 외동아들 조갑종을 전무 출신시켜 엿장수 농업부 일을 하도록 하고 원기 11년 4월에는 자비를 들여 경성 부기학원에 6개월 연수토록 하여 상조조합부 업무 등 회중 서무경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원기 11년에는 여자 수의단 15단 조단시 감방에 내정되었고 30년에는 삼타원이라는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원기 19년에는 진안 순교, 20년에 전주 순교, 25년에는 마령 순교, 31년부터 3년간은 좌포 주무 등 초창기 교당 설립에 헌신 노력하여 319명을 입교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삼타원 대호법은 원기 39년 북일면 신길이 사가에서 72세를 일기로 열반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소위단회에서는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호법 공덕을 깊이 추모하면서 대호법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삼타원 최도화 최회상 불연을 모은 여걸이 되시다에 대해서 박성은 와룡산 수련원 교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삼타원님을 준비했습니다. 삼타원님을 준비하면서 대종사님의 개벽 회상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열어가야 할 개벽 회상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품게 되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이 길을 통해서 기쁨과 희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소태산을 비롯해서 근대 한국의 민족 종교는 창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후천 개벽 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천 개벽 시대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여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상적 이념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단의 장치적, 제도적, 조직적으로 이 여성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도하 선지님께서는 대종사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구도 활동을 거쳐서 또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타원 최도하 선지님이신데요. 교단 기록에 태어난 연도 그리고 열반 연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호적 등본입니다. 호적 등본에 단기 서기 1880년도에 탄생하셨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열반 연도가 서기 1957년 11월 3일 열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 열반 연도. 그래서 범납에도 많이 차이가 있고 또 결혼하신 날짜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타원님, 2타원님, 3타원님까지 이렇게 세 분을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3대 여걸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입교 여왕이셨던 1타원님을 누가 연원하셨죠? 3타원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여걸로 추천가 되셨는데요. 교단 일대 내에 319명을 이제 입교를 하셨는데, 제가 당시 그 교세가 319명을 입교하시면 얼마나 많은 분을 입교했는가 잘 짐작이 안 되시죠? 그래서 창립 총회에 우리 교단의 교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원기 9년에 남자 60명, 여자 70명, 도합 130명이었어요. 그리고 교무가 1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단 일대에 319명이니까 사실 엄청난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기 13년에 복례 정사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찍었던 이제 사진입니다. 태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전주 최씨로 태어나셨고요. 부친 최성명님 그리고 모친 진정만옥님 사이에서 태어나십니다. 네, 삼타원님은 매 어머님은 세 번째 부인이십니다. 7살 때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 가세가 어려워져서 살림을 따로 나게 되시는데요. 너무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결혼을 하기를 권해요. 그런데 그 결혼하는 대상이 집안에 일했던 머슴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과연 이제 열반 시기가 탄생 시기와 열반 시기가 엇갈리다 보니까 진짜 13세 때 결혼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16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23세에 큰 딸을 낳게 되시고 26세에 아드님 의산 조갑종 선지님을 낳으시게 됩니다. 부군이신 조대진 님이시고요. 이 영정은 열반 당시에 사용하셨던 영정이십니다. 그분의 구도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종교를 거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런 종교의 구도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머님께서 어렸을 적에 소설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어머님이 신여성이라 한글을 먼저 깨치시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한글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소설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소대성전이라는 한글 소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권장도서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방학 숙제로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영웅소설이에요. 영웅소설인데 그 내용에 소대성이라는 주인공이 도인을 만나서 도술과 도법을 배워서 세상의 그 난을 평정하고 그 나라의 임금이 된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삼타원님께서 어렸을 때 이 소설을 듣고 나도 소대성이처럼
도수를 배워서 이 세상을 좋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셨다라는 생각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자녀를 낳고 본인이 꿈꾸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려웠던지 28세에 그 태어나신 그 고향의 방죽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때 이럴 때 드라마처럼 지나가던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죠. 잠깐. 그래서 그분을 구하시는데 그분 스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분이 미타사 두묵계 승방에 일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시던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가서 배운 게 연불 수행도 배웠지만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냐면 미륵불 그리고 용화해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2년간 공부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룡산으로 갑니다. 돌을 닦으려면 계룡산을 한번 들러야 되는 것 같아요. 계룡산으로 가서 나반존자 수행을 했어요. 근데 나반존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독성각이에요. 스승이 없이 홀로 깨친 그런 수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접어야겠다. 그리고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 장사나 내가 좀 해야겠다. 그리고 비단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접하게 된 종교가 증산도예요. 그래서 증산도에서 태을주 수행을 또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또 수행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단 장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난 인연이 지난해 김승지댁입니다. 김승지댁과 인연이 되게 되는데 그 인연으로 되어서 미르감이라는 곳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만덕산에 본인이 그동안 수행을 하고 미타사도 가보고 계룡산도 가보고 증산도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이 다 성에 안 찼는데 그동안 수행을 하는 동안 그 스님께서 두묵계 승방 그 정인도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놓지 말라 했던 말이 늘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만덕산을 찾아가게 돼서 스스로 화주가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화주 생활과 만덕암이라는 그 산재당 이 관리를 병행하게 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만덕암과 만덕산과 인연이 되는 것이 원기 6년 정산종사님께서 미륵사로 가게 되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너가 발길을 닿는 곳으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주는 들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전주를 들르지 말아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가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 학술을 준비를 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삼타원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타원님으로 인해서 교단의 중요 우리 교단의 유공자가 창립 유공자가 44분이 입교를 하게 되는데 다 삼타원님 연원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상을 만든데 이 모짜리판을 하는데 정산종사님과 삼타원님이 만나야 하는 각본이 있었고 삼타원님이 그 오시기 전에 정산종사님께서 변산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변산으로 가서 대종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이 극적인 드라마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전주를 들르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삼타원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기 7년에 만덕산에서 수행하고 계시던 그 정산종사님을 뵙고 이 삼타원님께서 바로 생불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동네방네 이제 비단장수를 하시면서 생불님이 오셨다 만나러 가자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사실 미륵사라는 절은 굉장히 가난한 절이었어요. 그런데 삼타원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여기 곳에 계속 있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대종사님께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돌아와라. 변산으로 돌아와라.
이런 회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내려오던 길에 이제 갈차비라고 내려오던 길에 나무꾼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나무꾼에게 어떻게 얘기냐면 누가 혹시 나를 찾거든 변산으로 갔다고 해라. 이렇게 팁을 이렇게 복선을 딱 깔아주시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삼타원님께서 정산 종사님이 생불님이신데 너무 옷이 남루하시고 한 벌밖에 없어요. 한 벌 신사여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전주 남문시장에 이 옷을 맞추러 갔어요. 비단 솜을 넣어서 이렇게 옷을 맞춰가지고 오셨는데 이 생불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에게 이제 막 따졌어요. 생불님 어디다 빼돌렸냐? 왜 어디로 가셨냐?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더 화를 내면서 네가 빼돌린 거 아니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경해서 스님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고 내려오다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렇지, 나무꾼을 만났어요. 근데 나무꾼이 뭐라 그래요? 변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를 들고 변산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콧물을 쫙 흐르면서 누구 한 분이 내려오시네. 누구실까요? 정산종사님. 그래서 아이고 생불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옷을 해왔습니다. 이 옷 입으십시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스승님이 또 누구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종사님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는 드라마가 극적인 순간이 묘사가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최도원 선생님을 만나 뵙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죽을 파야 고기가 모인다더니 과연 모여드는구나.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로 인해서 내 도가 활짝 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뭔가요? 본표가 길도자, 꽃화자. 그래서 도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의 이 시나리오가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최두화 선생님을 뵙고 한숨을 딱 놓으시면서 안심을 했다고요. 이 사람이 왔구나. 이제 끝났다. 이제 앞으로 들어올 사람은 끝났다라는 이런 운명적인 행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타원님이 만덕산에서 먼저 화주로서 활동하셨던 그 인연과 그리고 만덕강 그리고 산제당을 받아서 관리했던 그 인연으로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두 차례 선을 나게 되죠. 첫 번째는 오셔서 원기 7년에 3개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원기 9년 5월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단적으로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회를 김광선 선지님께서 주재하셨는데 그때 재산장사님 가족들도 그때 인연이 되게 됩니다. 재산장사님께서 그때 최두화 선지님을 만난 얘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뻥쟁이였다. 왜냐? 그 삼타원님의 교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많은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저 사람이 뭐가 궁금한가? 뭐가 필요한가? 요걸 다 관찰을 했다가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갖다 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해결해줘요. 근데 대산상사님이 뭘 궁금해 하셨어요? 동란 이후에 너무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포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빵 터트려서 좀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다라고 너는 뭘 하고 싶냐 그렇게 물으니까 삼타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타원님 뭐라 그래요? 저기 그거 대포 만드는 분이 만덕산에 계신다. 근데 그때 들었을 때도 저게 거짓말인데 그런데 그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배포가 큰 양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회를 날 수 있도록 주도를 하셨는데 이 후천 개벽에 대종사님께서 여성을 개벽의 주체로 선두주자로 앞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원불교만의 일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우주의
흐름에 맞춰서 이 대종사님이 원불교라는 판을 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천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음이 드러나는 때요, 음이 활동하는 시대다. 그리고 말하자면 억눌렸던 음이 위로 올라가고 어가 패턴 양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음 정양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과 양을 고르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바로 이 음과 양의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고 교리며 조직이며 교화 활동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천 교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음 정양의 후천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생명이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성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삼타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그 미타사, 계룡산 그리고 미륵사, 이것이 그냥 미륵사를 간 것이 아니에요. 삼타오님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연결이 되어서 이 용화회상, 미륵불 찾아서 생불님을 만나고 그 미륵회상이 어떤 회상인가 대종사님이 답을 주시죠.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삼타오님이 교화할 수 있었던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삼타원 교단 이생의 최대화로 살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 교단의 많은 생명성을 우리가 생명성을 우리 본성이 살아나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이 살아나는 여성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제가교역자가 발굴되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삼타오님이 제가교역자로서 여성 순교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녀여야만 한다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녀 제도에 대한 정비가 대종사님에 대한 보은이고 교법을 바로잡는 길이다라는 것으로서 교단 2세기에 최두화 선지님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타원 이원화 대봉돌은 세회상 창립 이래 최초의 여자계 전무 출신으로 1884년 전남 영산포에서 이씨 집안의 외동딸로 출생하셨습니다. 출생 후 우여곡절 속에 4세 되는 해 영광읍에 있는 김진사 집으로 오게 된 사타오님은 양부모의 사랑 아래 장성하여 장성 문씨 집안으로 출가하셨습니다. 23세까지 순박한 가정에 안락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부군이 병사하여 비참한 마음으로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슬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길룡리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사타원 대봉도는 대각전 구사 고행 중이신 대종사를 뵙게 되었고, 대종사께서 비범한 인물이 되시리라 믿으며 이후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일심정성을 다하여 입정 전후 대종사를 시봉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현이 출세하여 법의 광명이 천하에 휘황하였음에도 성현의 회상에 찾아들기가 극히 어려운데, 사타원 대봉도는 일찍이 성현이 도를 구하실 적부터 심신을 다하여 온갖 정성으로 시봉의 도를 다하였으며, 대도 회상의 창립 기초가 되는 방언공사와 영산지부 안살림의 주인이 되어 모든 노고를 다하셨습니다. 사타원 대봉도는 남먼저 대종사를 알아보고 여성으로서 첫 제자가 된 선각자하셨습니다. 원기 5년 이후는 진안, 전주, 원평, 이리 등지로 전전하면서 새 회상을 알리며 활동하다가 원기 9년 다시 영산교당으로 가서 이후 내감원을 맡아 살림을 하여 영산지부 회원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순교에 전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타원 대봉도를 두고 대종사께서는 원하는 숙세의 선연만 심중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행실이 진급기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 회상의 발전에 따라서 무량한 복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기 49년 2월 2일 사타원 대봉도는 세수 70세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새 회상 바라기에 여자계 전무 출신 1호로 첫 여상 제자가 된 이래 40여 개의 성상을 공도를 위해 유감없이 바쳐온 장안 선진이었고, 비록 특별한 직책은 없었으나 대회상 창립 초기에 큰 공덕을 세운 숨은 보살이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음은 사타원 이원아 페미니스트 소태사는 여성 첫 제자 발행인에 대해서 이태옥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교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유일한 교도네요. 그리고 아마 이제 소개하셨듯이 그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원불교 환경연대가 주직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여성 문제를 저 교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발표를 할까, 아마 좀 의문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직을 밝히자면, 전직이 저의 연호님이 설타원 하상희 교무님이시고요. 그리고 하상희 교무님이 만드신 여성문제연구소, 영산선악대학교죠. 거기 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배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함께 영광 여성의 전화를 만들어서 저도 여성인권운동 현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영광 여성의 전화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정체성은 페미니스트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대종사님의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는 호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상에나 종교가 이런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구나. 종교, 기존의 그 메이저 종교들에서 했던 그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안을 해준 이런 것들이 대종사님의 소태산의 페미니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소태산의 페미니즘이 세상에 많이 드러날 때면 정말 여성교화, 페미니즘 교화가 굉장히 우리 교단의 활력과 또 다른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설타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이 첫 자리, 100년이 지난 이 즈음의 첫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타원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타원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자료 중에서 제가 참 꼭꼭 숨어라 사타원 이렇게 표현을 좀 했는데요. 참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찾아내고 보니 엄청난 도인이셨구나. 그리고 그 그리움과 뭐라 그럴까요, 감동,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참 원고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 지금 원고대로 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말미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구술해 주신, 또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원로 교무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런 숨은 도인들, 이게 페미니즘적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사타원님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페미니스트인 소태산입니다. 그리고 여성 첫제자. 사실은 여성 첫제자라고 불러야 할지, 첫제자라고 불러야 할지, 실질적으로는 첫제자라고 보지만은 오늘의 제목이 여성 10대 제자이기 때문에 여성 첫제자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인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름에 담긴 뜻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뜬금없이 왜 소태산과 베룩스냐. 예,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요,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고, 그걸 쓴 사람이 벨 훅스라는구나, 이런 정도의 또 상식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그 행복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읽고 남녀 권리 동일의 강령 또는 이제 세부적인 조목이 있지만은 다 못 썼지만은 자료해 보시고요. 이걸 대비해 보면서 70년의 그 물리적인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뛰어넘는 이 세기를 뛰어넘는 이 속에서 내용적 차이는 전혀 없었다. 이런 놀라움을 굉장히 발견을 했고요. 이런 발견은 저 같은 후진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교단적 역사이며 세계가 바라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회를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페미니즘적 접근이라고 저는 써봤는데요. 발행인회가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사타원 이원아라는 이름 갖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발행인회라는 것이죠. 발행이가 혹시 어떤 풀인지 아세요? 예, 네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밭에 가면 아주 흔하고 넓게 퍼져 있고 질기디 질근 농민들에게는 가장 경계의 대상이 되는 가장 1호의 풀이거든요. 잡초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잡초는 인간 중심의 용어다. 들풀일 뿐이죠. 인간에게 해로운 건 다 잡초로 규정하는 매우 나쁜 버릇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들풀인데 왜 발행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참 이것도 운명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회는 봉건제도와 근대를 살다간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여성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발행인회를 위한 변명으로 몇 가지 페미니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짚겠습니다. 후천 개벽 시대와 페미니즘은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서 저는 부언은 하지 않고 다만 후천 시대와 페미니즘은 일맥상통하고 시대를 이끄는 철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는 독일의 페트라 켈리라는 여성운동가이며 환경운동가가 한 말인데요. 저는 여성인권 현장에 있으면서 참 이 말이 주는 힘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법적 지원, 현장에서 지원,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정말 나의 사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인가 보다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연대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마치 발행인의 삶이 이러한 것들로 있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공동의 문제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의 선진님으로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2015년 제가 전직 여성 운동가였지 현직이 아니다 보니 여성대회 이런 데 잘 못 갔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 작년도에 그 슬로건이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진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타원님도 페미니즘은 여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성성이 무엇이고 이 여성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걷고자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베룩스의 그 행복한 페미니즘에서는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페미니즘이 반남성성이 아니라는 이 명제는 나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제 주변의 남성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아도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의 명제를 풀어나가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말로서 봤을 때 이 페미니즘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페미니즘과 해중사인데 소태산에게 또 하나의 그 호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셨죠?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지 이 호가 바로 해중산인데요. 정산종사님은 해중산을 음해시대의 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태산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굳이 해중산이라고 썼고 앞으로는 해중산이라는 호도 많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 발행인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인의 삶은 참 신선했던 그 시대의 여성의 삶을 그대로 체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생략의 역사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대부분이 생략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4살 때 나주 영산포에서 낳았다. 이 정도는 이제
당신의 구술에 의해서 1884년 갑신년에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 후에 이야기는 4살 때 지금의 용어로 하자면은 유괴가 되신 거죠. 어느 흉년이 들었던 어느 날 낯선 남자의 등에 엎여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광읍의 김진사 댁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9살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정확한 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이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인회를 통해서도 이거를 알 수가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 발행인회를 가지고 정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후에 작업으로 좀 넘기고요. 그래서 그때 김진사 댁에 이 남자가 와서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이 아이는 그 미천한 집의 아이로 부모가 없으니 이 댁에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간의 보상을 주시고 이런 말을 해서 가엾게 여긴 김진사가 얼마간의 보상을 주고 이분 그 부엌에 쓰는 동자치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혀 부모가 없거나 미천한 집안의 아이인 것 같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수양딸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김진사 댁에서는 얼굴은 좀 얽었어도 밉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뒤에 사진 나오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 미인이라고 봤어요. 예, 그 사진으로서는 이제 얼굴 표현도 잘 안 나왔지만은 이 정도 용모시면은 그 시대의 미스 코리아 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얼굴을 갖고 태어나셨다. 다만 그 남자와 그 도주 과정에서 아마 홍역을 앓았을 것이고 그걸 제대로 구안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얼굴의 상처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애기로 불렸던 이름조차 없었던 이 발행인에는 공무원이 지어진 이름이죠. 이시성을 가진 여자아이라는 이름으로 이성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수양 부모님의 그래도 사랑을 받고 살았던 발행인에는 17살 되던 해에 장성사랑 문재환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23살 되던 해에 남편 문 씨가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몸이 되고 발행인회가 다시 수양 어머니로 갔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제 구박 덩어리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어찌 다행히 김진사 댁의 수양딸이 되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뜻하게 맞아주신 양부모님 보살핌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에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거나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어떻게든지 누구든 그 사람이 무자력자든 누구든 간에 맺어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대장간 하시는 박 씨라는 분하고 맺어져서 또 살림을 차려서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길룡리까지, 외삼촌이 있는 길룡리까지 오시게 되죠. 그러다가 그 두 번째 남편이신 분이 거기서도 대장간이 너무 안 돼서 집을 나가시고 두 아이를 맡은 발행인에는 혼자서 남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말 그 대종사님과의 드라마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좀 쭉 한번 보시고요. 이때 당시에 그 수양 어머니의 오빠였던 김성서라는 분이 길룡리에 살게 되셨고 이분과 대종사님의 아버님과는 막역한 친구였고 이분의 주선으로 두 분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한 두 분은 만나서 길룡리에 주막을 차리게 되고 그 주막을 발판 삼아서 살아보라고 그 외삼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막은 망해버렸죠. 왜냐하면 이 발행인에는 정말 퍼주기 좋아하셨고요. 셈을 모르셨습니다. 저는 이게 셈이 참 둔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고추장 장사하면서 망한 거나 이런 것 보니까는 셈을 안 하셨던 분 같아요. 영산에서 살으셨던 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퍼주셨다. 나눔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셈을 안 하고 사신 도인의 품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셈을 하지 않고 나누어 주시기 좋아했던 사타원님 그리고 그 셈을 챙기셔야 되는 박처환님은 끊임없이 기영바위에서 수도하시고 도대체 이 먹고를 가지고 굉장히 수양을 하고 계실 때였기 때문에 이 주막은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농경사에서 정말 현금이 흔할 리도 없고
보리타작이나 나랑 나올 때나 돈이 돌았는데 이때 그거를 계산해서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로 됩니다. 그래서 빚을 갈기는커녕 빚은 더욱더 불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칠사님이죠. 어쩌다 들르는 외삼촌이 양식이라도 주지 않으면은 거의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막은 거의 명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값도 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주막은 이제 문을 닫게 되고요. 또 다시 발행인회가 품팔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의 독촉은 더욱더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던 터에 이사님이시죠. 그 칠사님의 친구분이신 세상 물정에 밝으신 이사님이 돈을 벌려면 파시가 제격이다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민어파시를 같이 가실 것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월에 시작하는 타리섬의 민어파시를 가시게 됩니다. 민어파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은 저기 그 소태산 평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저희는 그냥 타리파시라는 몇 줄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 민어파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온갖 객주집, 환락가, 뭐 온갖 돈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이곳에서 대종사님이 3개월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을 하시고 빚 갚을 돈을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거기서 그 정말 객주집 주인들의 헌신적인 이런 도움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그 떠났던 유일한 여성 동행자가 발행인회였습니다. 물론 살림을 해줄 사람도 필요했고 했지만은 발행인회는 정말 그 길을 떠나면서 또 다른 대종사님을 스승님으로 믿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행인회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타리팟이 다녀오시면서 배가 풍랑에 만나서 다시금 살아나고 이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그 옆에서 보았던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견자 그리고 조력자로서의 발행인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소태산 평전에서 김영수 작가가 가장 이제 많이 천착했던 말인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성자를 알아보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성자께서 가장 낮은 여성을 알아봤다. 이 두 가지의 만남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발행인회라는 이 사타원 선지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만으로도 필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일을 어찌할 거라는 화두를 들고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것들을 옆에서 다 수발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가장 그 옆을 지키셨던 분, 그분의 신심은 저희가 말할 바도 없겠죠. 그래서 완전한 탈바꿈을 같이 경험하시고 그 대각의 모습을 가장 처음 보신 분이 이 사타원인 발행인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타원 이원하님이 나오게 됩니다. 이름도 없었죠. 이런 분이 대종사님으로부터 원하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요. 법명과 함께 이원하는 소태산의 제자로 거듭이 나게 되는 과정들은 자료에 있습니다. 돛드레미 제가 그리고 구간도실 또 방언공사의 아주 신실한 조력자가 되셨고요. 정말 황골탈퇴하셔서 새로운 삶으로서의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고 발행인회가 있었던 그곳은 항상 훈훈한 훈기가 도는 덕화만풍의 그런 도량이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기 9년에 결국 이 영산회상을 이끈 도인 원할머니는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 영산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클라이막스인데요. 제가 시간 조절을 못해서 클라이막스는 한두 말씀으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타원 원로교무님들을 만나면서 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원하 할머니가 이타원 이정무 원로교무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라도 쉬거나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런 철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한 번도 못 보셨답니다. 근데 이 일화를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원하 할머니가 하루는 한여름에 너무나 일을 해서 온몸에 다 이렇게 땀띠가 났는데 이렇게 두꺼운 이제 가죽이 이렇게 가죽 옷을 입은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프다는 말씀 없이 저기
평상에 가서 찬바람 쐬면서 누워 있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로 같이 눈물바람을 했는데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얼마나 그 회중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었으면은, 길룡이 저도 살아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많이 각박하고 힘든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자기 집 모내기 다 작파하고 올 정도로 이런 이제 덕으로 사람들을 모아내셨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좀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귀감이 됐는데, 밤매기로 한 날 전날이면은 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군뱅아 지렁아 너희들 다 다른 데로 가거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땅띠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당일날 이거는 많이 하시죠. 근데 전날 이렇게 하셨던 거는 정말 대종사님에게 배운 은혜의 관계를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신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술을 해주신 법산 이백철 원로교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아 할머니는 총부에서 많은 이제 환영을 못 받았던 걸로 여러 가지 기록에 나옵니다. 그 이유들은 저희가 나중에 규명하고 또 올려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 다시 발행인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행이에 대한 풀에 대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다시 발행인회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에 대종사님이 만들어주신 남녀권리 동일이라는 이 보물과 같은 이 사상들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이제는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 저희들이 이 남녀권리 동일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불교는 페미니즘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엔 한국 사회라고 전제를 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을 이렇게 아주 잘 적시해 놓은 종교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다 직무유기를 한 거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정말 여성학과도 설치하고 연구소도 만들고 이런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려중심, 100%의 정려중심의 여성 성직제도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변화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타원 이원아 대봉도의 삶의 존경과 그리움을 바칩니다. 이상입니다.